선생님, 그 이준석은 왜 좋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지. 이준석이 글을 잘 쓰나요? 잘 써요. 제가 쓰는 글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책을 봐야 돼. 구할 수 없는 미래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책 내 2권을 봤는데 그리고 전략이 있고 그것도 아주 큰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애국심은 있는 것 같으세요? 애국심 같은 거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이 가지고 없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정치를 지켜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태나 미국 사태를 많이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자질 중에 판단력, 뭐 실행력, 그리고 뭐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뭐 자기 관리, 뭐 처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애국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국심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는 없다. 그거는 그럼 트럼프가 애국심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그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을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인 중에 100명에 1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총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논리적으로 연역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실을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다 어떤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방식이 좋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영미식 사고방식인데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국은 연역적 사고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주자학적 정통이 강한. 그래서 뭐 다시 이준석으로 돌아오면은 이준석은 우선 대전략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얄미울 정도로 영악한.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때 세대 교체론과 여가부 폐지란 공약을 걸어가지고 20대 30대의 남성표를 잡았거든. 그런 대전략이 있다고.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권을 좌우하는 전략이라고. 대선의 대전략은 정권을 좌우하는데 정권을 좌우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요.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끝까지 보수의 기치를 내려놓지 않아요. 보수 혁신하겠다고 그래요. 보통은 나는 보수가 아니고 난 진보다 중도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천하람하고 그 누구죠? 이주영 이 세 사람이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수의 깃발을 계속 들고 있는 게 기성세대 보수로서는 상당히 고맙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또 모든 것을 과학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당한 유머 감각 이렇게 돼서 지금 40살인데 40살의 정치인으로서는 그만하면은 상당히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이번에 8.8%인가 그만큼 받은 거는 제3 후보로서 제일 많이 받았거든. 우리 선거사상. 지금 뭐 이제 그 이준석 관련해서도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를 이해할 때 물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대한민국 뭐 정통성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보편적으로 영미 보수에서 또는 보편적인 보수를 지켜야 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영미 보수에서는 특별히 그 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시라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이러한 원칙들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걸 최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일환의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컨트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국심이 있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보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준석 그 의원이죠, 지금 정치 그 국회의원이니까 이준석 의원을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만나보셨을 때 생각은 좀 어떠셨나요? 아주 이게 사람이 또 직접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네. 나는 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분이 하는 연설도 다 들어보고 그 연설을 한번 들어봐야 돼. 이준석을 연구를 하려면은 연설을 들어봐야 돼요. 정치인은 연설이 제일 큰 무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연설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역대 정치인 중에서도 꼽을 만한 사람이에요. 연설을 한 30분 동안 하는데 별로 허점이 없어요. 사실관계에서 별로 틀린 게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은 뭐 종교 욕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대 조건이 첫째 사실을 중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법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죠. 사실 위에 법치를 세워야 되고 그런 법치라야 자유를 지키고 진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치, 자유가 보수의 3대 가치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그 3대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가 기존 보수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 개인의 자유 부분, 그리고 공정성 문제에 대한 확신이 기존 보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또 뭐 6.25도 겪고 뭐 한 이런 치열한 이념 투쟁을 겪은 세대와는 또 다르지. 그래서 기존 보수가 가진 걸 갖지 못한 부분도 있고 기존 보수가 갖지 못한 걸 가진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커가고 있는 미래의 뭐 지금도 지도자로 볼 수 있지. 8.8%를 혼자 힘으로. 그렇죠. 뭐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뭐 그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주목할 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만 강조하는데 나는 팔로십도 중요합니다. 지도자 혼자서 잘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아마 당원수가 한 10만 명 됐을 것 같은데, 팔로십을 발휘하는 시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세력화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요. 지금 뭐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 어떤 실존적인 국가 차원의 핵 문제를 맞이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의 어떤 국가 영속성을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부 정신이 없었어요. 또 단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북이 돼가지고 수시로 학살되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좋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600만이 학살되는 홀로코스트를 겪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만들으니까 이 민족성이 바뀐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언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상무 정신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치랑은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조 시절에 무슨 상부 정신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만드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키우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하고 이스라엘 비슷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묘하게 또 위안이 되네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니고 학습될 수 있다. 아니지. 국가. 그러니까
애국심이나 상무정신은 국군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지. 우리 보수, 내가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보수 세력의 핵심에는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장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들, 기독교죠. 기독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가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쓴다고. 왼쪽에 쓰는 사람들이 지식인, 노동자, 이렇게 해서 격돌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국군은 보수 중에 보수지. 의사들이 보수 중에 보수인 것처럼. 그럼 국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군을 어떻게 국군 장교단이 스스로 생각해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이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한국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20세기 최고의 군대입니다. 한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6.25 때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통일의 무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두 나라는 민주국가의 군대 아닙니까? 이런 군대인데 이스라엘은 군사 문화를 생활화했어요.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 한국은 안 돼. 한국은 지금도 군대 가는 걸 싫어해요. 군사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차이는 어디냐? 자주국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 아무리 어려워도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지. 그 말은 미군이 주둔하도록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물론 물자나 뭐 그렇지.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잖아요. 인텔 같은 부분에서. 한국은 서울 한복판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까지도 미국이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순간부터 노예화되는 거지.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하고 편한 쪽으로 가고. 그럼 자주국방 능력이 있으면 이만한 경제력이면은 자주국방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진다, 돈이 든다, 이런 이기적 발상으로 미국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군대도 한국의 보수도 일종의 노예 정신을 갖게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다 해주겠지. 네, 그런 순간부터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런 순간부터 좌파로부터 경멸을 당하죠. 이스라엘은 자주국방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핵도 자기들이 개발하고 또 미국 말 안 듣잖아요. 미국 말 안 듣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핵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큰 차이지.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 결과로서 올해 147개국 조사, 행복도 조사,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유엔에서 매년 나오는 그 조사 보고서를 나는 항상 보는데 원래 147개국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요새 뭐 8년 연속 핀란드인데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올해도 8등이더라고. 2023년 하마스 침공 그 무렵에는 4등을 했어요. 조금 내려와서 8등. 한국이 몇 등인지 알아요? 뭐 제 체감으로는 굉장히 낮은 한 58등이야. 58등. 그러니까 1인당 GDP라든지 평균 수명 보면은 한국이 아무리 못해도 한 20위권은 가야 되잖아요. 30등은 돼야 되거든. 30등. 58등이라고. 왜 그러냐? 이게 자주국방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주국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산다고. 그 이상의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총을 들고 나를 지킨다. 내 이웃을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이것 이상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 자주국방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건 그게 벌써 비겁하지.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빠져버리고, 더구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이권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안보는 보수의 책임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을 방기한 보수는 이권 싸움을 하다가 좌파와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 한국 보수가 좌파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선생님, 한편으로는 지금 미군의 존재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체결했을 때 말한 것처럼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이 현실화된 것도 있잖아요. 뭐 지금 저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거는 뭐 미군의 존재가 저는 거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뭐 선생님 생각해보면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도 보면 한국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어떤 민족 정신의 해이,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 그리고 주권의식의 결여, 뭐 책임감의 회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많은 서방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현상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맞아. 과연 그러면 미군의 주둔과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난 어떤 그 안이한 마음가짐의 이 현상이 과연 이게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이지. 그래서 그게 아주 딜레마인데. 딜레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도모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맞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가난할 때의 이야기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부자 나라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랬으면 충분히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보 문제에서 북한을 압도해야지. 그걸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지? 이기주의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비겁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목숨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뭐 일본, 독일 대표적인데 그 나라에는 북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뭐 돈을 덜 쓰게 되니까 뭐 유리한 점은 있지.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뭘 잃었습니까? 정신력을 잃어버린 거지. 그 정신력은 뭐 애국심도 잃어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감, 그리고 공적 마인드, 그리고 야성, 이런 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지식인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어떤 남태평양의 통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내가 통가는 비교를 잘못했는데, 통가라는 나라는 그 아주 납작한 인구가 수십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남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됐어요. 그 94년인가 월간조선 기자가 통가 왕을 인터뷰를 했어요. 뚝보란 사람이에요. 이름이 뚝보인가요? 몸무게가 굉장히 뚱뚱해. 그래서 단순한 질문을 하더라고. 왜 주변 나라는 다 식민지가 됐는데 왜 통가는 식민지가 안 됐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답이 간단해. 우리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분열되지 않는 작은 나라를 큰 나라가 먹기가 힘듭니다. 분열되지 않는. 신라가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했잖아요. 뭐 베니스나 이렇게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분열되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는 나라거든. 왜냐? 자주국방하니까. 그렇죠. 특별히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분열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은 왜 분열됐어요? 자주국방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보수 진보 소위 말하는 이 그 진영의 분열은 자주국방 안 하니까. 안보 문제 합의한다는 것은 대충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딱 울타리를
그거 가지고 이 이상은 우리 나가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싸우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선이 없잖아요.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니까 그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데모 관련 보고가 자꾸 올라오니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저 데모하는 사람은 아무리 극렬 데모를 해도 나라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데 지금. 너무 지금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지. 편한데.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부를 가능성이 있지. 어떤 사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이가 핵 쓰는 거지. 아니면 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백령도를 기습 점거하고 반격하면 핵무기 쓰겠다. 막 이런 장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완성했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을 가지면 여러 가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가 이게 어떤 생존적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그냥 가상으로 생각하기는 끔찍한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외교관이나 군인들에게 맡겨놓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이게 정치의 문제잖아. 또 국민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우선 공유를 해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귀담아 듣는 정치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난리가 나죠, 사실. 그럼 뭐 미군을 뭐 철수하자는 말이냐, 그건 나라 망하는 그 순간부터 보수는 얘기 보수가 아니죠. 아니라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한편으로 그 북한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항상 협상 테이블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은근히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꼭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하잖아요. 그 예전에 뭐 좌파 정권이 남북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영상 공개된 걸 보면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하더라고요. 하대하고 막대하고 마치 그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북한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엄청나게 뭐 빈약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를 당했지만 군사력 하나만큼 아까 말씀하신 그 자주국방에 대해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보유에 대한 어떤 거기서 나오는 근원적인 자신감 그걸 통해서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하대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북한의 인식도 그렇고 또 핵무기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는 그냥 갓난 애기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 같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애취급을 한다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 북한은 자주국방하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해야 될 거예요. 자주국방하는 독재국가지. 그렇죠. 네. 우리는 자주국방하지 않는 민주국가지. 의 대결이라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전쟁을 결심해 본 사람들이라고. 6.25 남침, 통일전쟁을 결심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국은 지금까지 침공하면은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전쟁만 해본 사람, 방어전만 해본 사람이야. 아, 그렇네요. 우리 약설을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전쟁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했다. 그리고 6.25 때 미국하고 대등하게 싸웠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남한을 바라보았는데 남한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거쳐서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북한도 생각을 달리 했겠지. 그러나 그 뒤에 그 자주국방 의지가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군인들이니까.
그 뒤에 민주화 운동이 퍼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이란 말이 실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주국방이란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박정희거든요. 자, 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 지금 당장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뭐 전쟁 일보 직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교육도 있을 것이고 무슨 정치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하는데 특히 언론의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선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국가의 영혼을 잃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프랑스가 드골 대통령이 있을 때 그 핵 개발은 사실 그 전에 했어요. 드골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서 탈퇴하려 하고 그 핵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다시 돌아왔지만은 네. 그래서 이 안보 문제에 관한 프랑스가 지금 독일보다 훨씬 더 독자성이 있거든. 그래서 드골이 하는 이야기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 프랑스의 사례도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일단 국가적인 하나의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거부터 시작돼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 오늘부터 자주국방을 합시다. 뭐 주한미군 나가시오.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인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적 모델이 있다고. 한국의 자주국방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가장 최근의 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협조를 많이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에 관한 지금 이스라엘처럼 자주 노선으로 갔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